많은 분들이 단순히 신형 방공 무기 하나 더 추가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무기 개발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방공 패권의 한 축을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는 선언이자 실질적인 권력 이동의 신호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발을 발표하는 순간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까지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공체계라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막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전략적 심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공 무기 체계는 그 나라의 군사 자립도를 상징하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엇, 유럽의 S&P-T, 러시아의 S-300, S-400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 시스템을 수입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천궁3는 단순한 보조 무기가 아니라 세계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체계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서울이 전 세계 군사 질서에 던진 우리가 새 기준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발표를 듣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동맹의 성취를 축하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패트리엇은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자 정치적 무기였거든요. 그동안 동맹국들은 패트리엇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워싱턴의 외교 압박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궁3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기술적으로 패트리엇을 위협할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고 구매국이 워싱턴 눈치를 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시장의 파괴력을 지닌 겁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실전 검증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무기 시장에서는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면 늘 실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폄하하려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패트리엇은 중동에서 수차례 실전 배치됐지만 오히려 요격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허점이 드러난 무기를 여전히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형 체계지만 압도적인 성능과 기술적 자립성을 갖춘 무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패트리엇의 명성은 미국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 덕분에 유지된 측면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천궁3 발표와 함께 공개된 시험 발사 영상, 데이터는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요격 고도 50km라는 수치는 단순히 종이 위의 계산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의 방공 기술은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최근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천궁3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방위성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방공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의 선언 하나로 베이징과 도쿄가 동시에 긴장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한국이 무슨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저 흘려넘겼을 중국과 일본이 이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해도 미국 따라가는 수준, 일본 따라하는 기술이라는 식으로 폄하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온다,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건 곧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주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조차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공 기술은 이제 세계가 주목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러시아가 자랑하던 S-300 계열이 이제는 천궁3와 비교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천궁3의 출현은 단순히 무기 개발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방어를 수출하는 나라다. 이 말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불편해졌고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은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사우디, UAE 같은 나라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만 봐도 향후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과 20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패트리엇 같은 외산 무기를 반드시 사와야만 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같은 장면을 보며 미국산 무기가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시절,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늘을 왜 남의 무기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라는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천궁3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그들의 원조 무기를 뛰어넘는 수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은 늘 미국이 허락해야만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낸 돈으로 사는 건데도 미국의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죠. 일본은 미국의 군수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왔고 중국은 러시아 기술을 베꼈으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묵묵히 뒤에서 따라가는 신세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천궁3를 공개하는 순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모두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무기 구매자가 아닌 무기 제공자로 서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렇게 급격히 변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인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제 답은 96의 역사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늘 당하던 경험, 즉 너희는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 무기를 사라라는 압박이 오히려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수입만 하던 시절, 우리는 늘 약자로 불렸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킨다. 바로 이 정신이 천궁3를 만든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굴욕의 경험이 자극제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동력은 한국의 기술자들과 연구진의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들은 밤새 실험실 불을 켜두고 우리가 못 만들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각오로 달려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돈은 많지만 스스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결국 미국산 무기만 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기술을 베끼면서 우리 것도 최강 2라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신뢰성이 부족해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죠. 한국과 비교하면 둘 다 본질적으로 창조 정신이 결여된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두 시각이 사실 다 맞다고 봅니다. 굴욕이 불을 붙였고 연구진의 헌신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천궁3라는 결실이죠. 과거 우리가 패트리엇을 사오던 시절,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든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설까? 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무기가 단순히 미국의 카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탐지 레이더, 추진체, 전자장치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생산이 아니라 기술 자립의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은 늘 미국의 승인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베끼는 문화에 안주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도전 정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랬고 조선 산업이 그랬습니다. 이제 방공 무기에서도 그 정신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수입국에서 창조국으로 바뀐 건 단순한 군사 사건이 아니라 한국인의 DNA가 증명된 순간이라고 봅니다.
군사 전문가라면 다 아시겠지만 현대전에서 단일 방어 체계로는 적의 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고고도 요격 체계인 L3, 저고도 방어 체계인 KAMD, 그리고 그 중간을 메워주는 천궁3,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완전한 방공망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아이언 쉴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층을 담당하는 천궁3의 존재감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중고도 구간인데 천궁3가 바로 그 틈새를 메우며 전체 체계의 허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단순히 중간을 채워주는 보조 무기가 아니라 사실상 아이언 실드의 중심축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L3은 고고도 방어에 특화돼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배치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KAMD는 근접 방어는 가능하지만 다량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천궁3는 두 체계의 빈틈을 메워주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틈새 메우기가 아니라 방어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유럽의 SAMPT는 이 닫힌 구조에서 천궁3처럼 명확한 포지션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항상 완전체처럼 자신들을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기 하나면 모든 걸 방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동에서 패트리엇이 실패한 장면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란제 드론,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죠.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의 무기라는 허상을 버리고 닫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차이이자 한국식 지혜입니다. 그 지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한계가 뚜렷해집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S300, S400 체계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닫힌 구조가 아니라 단일 체계만으로 버티려니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자국 방공망의 핵심을 여전히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독자 방공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미군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핵심 기술도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철저히 독자적 구상으로 L3 천궁 3KAMD라는 완전한 구조를 설계했으니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답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싶습니다. 천궁3의 위치는 단순히 군사적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까지 가집니다. 중간층을 장악했다는 건 곧 전체 체계를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상층이든 하층이든 중간이 뚫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취약했던 이 중간 구간을 스스로 메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 방공망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도 이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외신 보도를 보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닫힌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만 도입하면 항상 상층 혹은 하층만 해결되고 결국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구조를 한 세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핵심 중간층인 천궁3가 가격 대비 성능에서 독보적이다 보니 이 나라들이 한국산 아이언 실드 패키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기 체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건 결국 숫자입니다. 말로 아무리 최강이라고 포장해도 실제 성능 지표가 따라주지 않으면 시장도 군대도 외면합니다. 천궁3의 경우 요격 고도 약 50km를 달성했죠.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천궁2가 약 20에서 25km 수준이었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2배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조금 개선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죠. 미국의 패트리엇 PAC-3은 요격 고도가 약 40km 내외입니다. 유럽의 SAMP-T는 25km에서 30km 수준에 머뭅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궁3는 50km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주요 경쟁자를 추월한 겁니다. 게다가 속도도 빠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체를 정밀 추적 후 요격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이미 한국형 패트리엇이라는 별명을 넘어서 패트리엇 킬러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도 유럽도 요격 고도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성능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더 이른 시점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막으면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km 상공에서 요격하면 미사일이 도달하기 훨씬 전에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확률을 끌어올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 교전 능력입니다. 과거 패트리엇은 여러 차례 동시 공격을 막지 못해 실패 사례를 남겼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 피격 사건이 대표적이죠. 반면 천궁3는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12개 목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는 곧 현대전의 현실을 반영한 체계라는 겁니다. 요즘 미사일 공격은 한두 발이 아니라 수십 발이 동시에 날아오니까요. 특히 북한이 최근 집중훈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여러 발 발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 DF 계열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본도 해상에서 이지스함을 활용해 다중 방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단일 목표만 요격 가능한 체계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천궁3는 다층 구조와 함께 수적 대응 능력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도입니다. PAC-3는 요격률이 60에서 70%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실전에서 절반 가까이 놓친다는 얘기죠. 반면 천궁3는 최근 시험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시험과 실전은 다르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능을 의심하던 외국 언론들조차 서울의 수치가 워싱턴과 파리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방공 무기에서 미사일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어도 목표를 제대로 탐지하고 추적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패트리엇이나 그 외 서방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지 능력은 늘 미국산 레이더에 기대야 했죠. 그러나 이번 천궁 세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자체 다기능 레이더를 앞세우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방공망에 눈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는 선언이자 기술 자립의 핵심 단계입니다. 다기능 레이더의 성능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동시 추적 능력과 교란 대응력입니다. 기존 유럽 SAMPT의 레이더는 여러 목표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정확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형 다기능 레이더는 최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하고 각각의 궤적을 예측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한꺼번에 날려 보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과거 같으면 우왕좌왕했겠지만 이제는 서울의 레이더가 모든 표적을 동시에 라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능 향상이 아니라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생존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내재화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방위성이 아무리 자주국방을 외쳐도 결국 이지스 레이더 같은 핵심 기술은 미국의 목을 매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기술을 카피하며 겉으로는 우리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신뢰성 부족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죠. 반면 한국은 애초에 우리는 우리 눈을 갖겠다라는 목표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의 다기능 레이더가 미국이나 유럽 레이더만큼 신뢰성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여러 시험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무시합니까? 실제로 천궁3 레이더는 수차례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층 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패트리어트 구형 레이더가 중동에서 드론 공격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 레이더가 더 실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회의론이 한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의 방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가 독점한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레이더라는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장의 정보와 지휘권을 쥐는 수단입니다. 서울이 독자적인 눈을 갖게 됐다는 건 곧 워싱턴의 승인 없이도, 베이징의 압박 없이도, 도쿄의 협조 없이도 한국이 스스로 전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보조 플레이어였던 한국이 이제는 게임 체인저로 올라선 겁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대비 효율성입니다. 미국산 최신 ASA 레이더를 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형 다기능 레이더는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중동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비싼 미국산 레이더를 사서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한국산 레이더를 사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이미 UAE와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무기 시장에서 성능은 중요하지만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까지 미국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 구매국은 사실상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궁3는 다릅니다. 성능은 동급 이상이면서도 가격은 절반, 심지어 일부 패키지 기준으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군사적 비교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중견국들에게는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무려 4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한국이 제시한 천궁3 패키지는 동일 수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폴란드가 한국산을 택했다면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을 겁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까지 국내 기술진이 직접 지원할 수 있으니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싸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의 차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미국 무기를 비싼 값에 사오면서도 동맹 강화라는 명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정작 자국민의 세금은 끝없이 빠져나가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산 무기 구입비는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 기술을 베끼거나 자체 개발한다고 하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 보니 유지 보수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부품 불량, 고장, 교체 주기가 짧은 탓에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유지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긴 수명까지 확보했으니 이건 사실상 경제적 완승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값이 싸면 품질이 낮은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죠. 성능은 패트리엇보다 낮고 요격 고도는 SMP-T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이건 단순히 싸구려가 아니라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구조와 기술력 덕분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이미 한국은 세계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천궁3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결국 값싼 게 아니라 합리적인 혁신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정치적 부담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면 단순히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조건까지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패트리엇을 사는 나라들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운용 방식조차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한국산 천궁3를 도입하면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값이 싸고 성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구매국이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전략적 가성비라고 불러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와 UAE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들 국가는 워싱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무기 성능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가 최적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싸면서도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고 유지 보수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천궁3는 단순히 방공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 효율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해답이 된 겁니다. 사실 현대전에서 방공체계는 단일 무기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탐지, 추적, 요격, 지휘 통제까지 모두 연결되어야만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체계에 종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천궁3의 등장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안에서 천궁3는 중추적인 연결고리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NATO의 표준 데이터 링크와도 호환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산 무기 개발을 넘어 국제 연동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불편해할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무조건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규격부터 명령 체계까지 모두 미국 기준에 맞춰야 했죠. 그런데 천궁3는 기본적으로 KMD와 완전히 통합되면서도 동시에 NATO의 링16 같은 전술 데이터 링크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곧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공망을 운영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NATO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종속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통합성이 중요한가? 바로 위기의 순간 누구와 손잡을지를 결정할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가정합시다. 과거 같으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KAMD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NATO와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워싱턴이 협조하지 않아도 서울은 자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율성과 동맹 외교의 힘 아닐까요? 여기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의 이지스 체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자주 국방을 외쳐도 결국 워싱턴이 데이터를 막으면 일본은 눈이 가려진 상태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기술을 흉내내며 독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NATO와 연결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자국 안에서만 통하는 폐쇄적 체계에 불과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KMD 안에서는 독자성을 확보하고 필요할 땐 NATO와도 연결할 수 있는 열린 체계를 갖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전략적 우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국제시장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동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방어망을 구축할 때 늘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에 종속되느냐, 러시아에 의존하느냐, 그런데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다릅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도 필요할 때 NATO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산 무기는 구매국이 워싱턴의 압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국제협력의 문을 닫지 않는 균형 잡힌 선택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인지 아십니까?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천궁3는 다기능 레이더와 지휘 통제소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KMD 전체 네트워크에 완벽히 통합됩니다. 이 과정에서 NATO 표준 암호화 체계까지 적용할 수 있어 해외 군대와의 공동 작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천궁3를 도입한다면 자국 방공망을 한국형 체계로 독자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NATO와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무기를 도입했을 때처럼 정치적 제약에 무기지 않고 훨씬 자유롭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전에서 방공 무기는 단순히 성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한 곳에 고정돼 있다면 적에게는 오히려 좋은 표적이 됩니다. 패트리엇은 성능 자체는 인정받지만 시스템이 방대하고 무겁습니다. 이동과 배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지역에 배치하려면 수송 장비와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돼야 합니다. 반면 천궁3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모듈화된 구조 덕분에 훨씬 빠르게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적의 미사일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존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한국이 현명하게 전략을 짠 결과라고 봅니다. 패트리엇 포대 하나를 새로운 지역에 옮기려면 수십 대의 트럭, 장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천궁3는 차량 몇 대만으로도 단시간 내 전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동해안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보가 포착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패트리엇이라면 기지를 옮기는데 시간이 걸려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3는 수시간 내로 해안 지역으로 이동해 즉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간과 속도의 싸움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동성이 좋으면 오히려 체계가 단순화돼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천궁3는 성능과 기동성을 동시에 잡았다. 사실 방공 무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의 균형입니다. 러시아의 S-400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이동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국이 흉내낸 홍기 계열은 아예 이동성마저 떨어져 실전에서 취약합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고정식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효율적인 설계와 독자적인 차량 플랫폼을 활용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이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동성은 단순히 이동 속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전 유연성, 즉 어디에든 갈 수 있다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한국은 천궁 세포대를 단기간에 해외로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방어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파견한 천궁3가 곧바로 현지에 전개되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의 방공 체계는 대부분 미군 기지와 연동되어 있어 이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도쿄 중심부를 벗어나면 커버리지가 급격히 약화되는 구조죠.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거대한 국토 때문에 기동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장비가 무겁고 비효율적이라 실제로는 특정 지역 방어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가 상대적으로 좁은 대신 기동성을 극대화해 전국 어디든 몇 시간 만에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 NATO 관계자들이 천궁3의 기동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NATO는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성이 뛰어난 체계가 절실합니다. 한국의 천궁3는 이 요구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빠르게 전개하고 빠르게 철수하며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NATO가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서 찾지 못한 매력입니다. 바로 실전 같은 시험 세계를 침묵시킨 천궁3의 시험 발사 결과입니다. 사실 무기의 가치는 결국 시험장에서 드러납니다. 카탈로그에 아무리 화려한 숫자가 적혀 있어도 실제 발사했을 때 목표를 못 맞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중동에서 요격에 실패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이 공격받았을 때 수십억 달러짜리 패트리엇 포대가 있었지만 드론과 순항미사일 몇 기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미국 무기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면 천궁3는 공개된 시험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한 시험에서 천궁 3는 고고도로 날아오는 탄도체를 정확히 포착해 요격했습니다. 그 속도가 마하 5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더는 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했고 미사일은 정확히 충돌하며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건 동시 교전 시험이었습니다. 두 발 이상의 위협이 동시에 날아왔을 때 천궁 3는 각각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순차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외신 기자들이 서울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제 반응이었습니다. CNN, BBC, 그리고 일본 NHK까지도 모두 천궁3 시험 발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방공 기술이 우리를 앞질렀다라는 자조 섞인 평을 내보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아직 실전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평가를 낮추려 했지만 내부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시험 성공률은 중국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세계 강국들의 심리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시험은 시험일 뿐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수십 차례의 시험에서도 여전히 실패율이 높습니까? 천궁 3는 첫 시험부터 9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시험 환경을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했습니다. 전자전 교란 상황, 다중 목표, 불규칙 궤적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했죠. 단순히 이상적인 조건에서 발사한 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재현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입증된 성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실전 검증에 가까운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자위대 훈련에서 미국산 미사일로 요격 시험을 했지만 성공률이 50%에도 못 미쳤습니다. 중국 역시 홍기 계열 방공 체계로 여러 차례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투명한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수치에 불과하죠. 반면 한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기자단까지 초청해 실시간으로 시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감이고 신뢰입니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반복된 성공입니다. 한 번의 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험에서 동일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단일 목표 요격뿐 아니라 복수 목표 요격, 심지어 드론 순항미사일모의 표적까지 정확히 격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탄도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복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한국은 시험 발사라는 무대에서 미국, 일본, 중국을 동시에 압도한 겁니다. 사실 방공 무기 시장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과거에는 패트리엇이나 SAMPT 같은 무기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궁 3의 등장은 그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 유지 보수, 정치적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방공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패트리엇을 도입했지만 비용 부담과 운용상의 제약 때문에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의 천궁 3가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직접 한국산 체계는 NATO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무기보다 더 빠른 인도와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의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동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수년간 미국산 무기에 의존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워싱턴의 승인이 없으면 무기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조차 없었고 유지 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정치적 간섭 없이 빠른 인도, 합리적인 비용,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우디와 UAE를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 UAE 대표가 한국 무기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필요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일본은 미국 무기만 사오는 구조라 사실상 국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같은 구매국 신세죠. 중국은 홍기 계열을 수출하려 하지만 성능 신뢰성 부족과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주저합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사면 베이징의 외교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미국 아니면 한국인데 가격과 성능을 따지면 한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납기 속도입니다. 미국 무기는 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인도까지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과 2년 안에 실전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긴급 상황에서 5년 뒤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신속성입니다. 전 세계가 위협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시대에 한국은 즉시 전력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은 새로운 방산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산 무기 신뢰, 속도, 효율, 이미지가 굳어지면 단순히 몇 건의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가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자리 잡았듯 천궁3도 그 뒤를 잇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미국과 유럽의 독점 구조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글로벌 방산 허브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천궁3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를 만든다 해도 핵심 부품은 반드시 외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사일 추진체, 정밀 유도 장치, 고성능 레이더 모듈 같은 핵심 요소들은 늘 미국과 일본의 통제를 받아야 했죠. 미국은 동맹 관리라는 명분으로 기술 이전을 제한했고, 일본은 소재와 부품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천궁3는 그 모든 족쇄를 끊어낸 첫 방공 체계입니다. 추진체부터 탐지 레이더, 소프트웨어까지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건 단순한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일본이 2019년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라는 다짐이 결국 수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산 분야도 똑같습니다. 일본이 소재를 틀어지고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면서 한국은 늘 부품 조립국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궁3는 추진체 연료부터 센서 모듈, 심지어 반도체 기반 제어 장치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이건 곧 워싱턴과 도쿄가 한국을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 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불편해하면서도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동맹국의 성취라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독자 체계를 구축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 정치적 지렛대로 삼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산 무기 때문에 협상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늘 우리는 자급자족을 외쳤지만 정작 방공 기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러시아의 S300, S400을 변형한 홍기 계열이 중국의 주력인데 이는 사실상 카피 제품입니다. 신뢰성도 낮고 실전 배치 후 고장률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식 백기기가 아니라 순수 자체 개발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무시하던 한국이 어느새 진짜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을 더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 방산 부흥을 외쳐도 실제로는 독자 개발된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지스 시스템도 미국 것이고 요격 미사일도 미국의 손을 벌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추진체, 탐지, 요격, 통제 모든 분야에서 독자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누가 더 자주 국방을 실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독자 기술의 의미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기술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건 곧 수출 경쟁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면 워싱턴의 허락 없이는 제3국에 되팔 수도 없고 유지 보수도 반드시 미국이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천궁3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서울과 계약하면 고객국이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의 정치적 자립을 의미합니다. 사실 무기를 사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얽혀 있는 외교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은 미국 무기를 구매하면서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워싱턴의 정치적 압박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도입한 폴란드, 사우디, 일본 모두 같은 상황이었죠. 계약 문서 속에는 무기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승인 없이는 운용 불가라는 정치적 족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천궁3를 사는 순간 구매국은 그 족쇄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여러 나라가 서울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를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뜻대로 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운용도 제한되고 심지어 요격 모드조차 임의로 설정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 때 사우디는 사실상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천궁3를 도입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서울은 무기 수출에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구매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 기술진이 지원할 뿐입니다. 미국처럼 우리 허락 없이는 못 쓴다는 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제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그 나라의 외교 정책까지 사실상 미국의 무기입니다. 우리 무기를 쓰는 동안 우리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해라. 이것이 워싱턴이 늘 써온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무기를 사는 동시에 외교의 군사 정책을 미국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무기를 사는 순간 그런 강제성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구매국은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자율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 문제와 직결됩니다. 중국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무기를 들여오거나 자체적으로 복제했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러시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산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결국 베이징은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했고 수출국에도 자율성을 준다. 이는 러시아식 종속 모델과는 정반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일본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그늘에 있으면서 자주 국방을 외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위대의 무기 체계조차 미국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지만 결국 일본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천궁3라는 무기를 통해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수출국들에게도 그 자율성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치적 동맹 구조까지 재편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무기 도입을 논의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워싱턴의 눈치를 덜 보고 NATO 안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구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지위 변화까지 시사합니다. 미국 무기를 쓰면 미국의 부속품이 되지만 한국 무기를 쓰면 독자적인 동맹 파트너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사실 무기 개발은 국내 방어력 강화를 넘어서 주변국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궁3가 등장한 이후 가장 긴장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동북아 군사 균형을 오랫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유지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방공망이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그늘 아래 안심해왔으나 한국이 독자 방공 체계를 구축하면서 자국의 열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무기 등장이 아니라 동북아 패권 구도의 대전환입니다. 중국을 먼저 살펴보죠. 시진핑 정부는 늘 우리의 홍기 계열은 세계 최고라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러시아 기술을 베낀 모방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다층 방어 구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L3, 천궁3, KAMD를 연결하는 완벽한 다층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한국이 이제 자신들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방공망은 이미 홍기를 능가했다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난처합니다. 일본은 미국 무기를 도입해 자위대 전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자주국방을 강조해도 실제로는 독자적인 방공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엇과 이지스 시스템 모두 미국 기술 의존이 절대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로 천궁3를 완성하고 심지어 NATO와 호환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단순히 무기 하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방공기술을 자립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국은 미국 없이는 못한다.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궁3가 그 인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방어망을 구축했고 주변국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군사적 자율성이자 외교적 발언권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의 방공망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공망을 완성하면 미군의 지원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이 한국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취약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월감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뒤처졌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동북아의 심리전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공 능력을 강화한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심리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밤마다 베이징과 도쿄의 군 수뇌부가 머리를 싸매고 한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서울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각이 국민과 군, 정부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궁3는 주로 방어용 무기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무기는 단순히 막는 역할을 넘어 적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의 미사일이 한국의 천궁3를 뚫을 수 있을까? 뚫지 못한다면 되레 체면만 구기고 군사적 신뢰를 잃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발사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집니다. 이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즉, 천궁3는 단순히 막는 무기가 아니라 싸움 자체를 예방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억제라는 개념은 핵무기에서 주로 이야기되던 겁니다. 쏘면 서로 죽는다는 공포가 전쟁을 막는다는 논리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방공무기 하나로도 비슷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십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천궁3가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상공에 펼쳐진 다층 방공망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자 정치적 억제 카드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방어용 무기가 어떻게 억제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러시아는 방공체계를 전략 무기급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제공한 이유, 러시아가 S-400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방어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대국의 의지를 꺾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천공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유격률 90%가 아니라 그 90%라는 숫자가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국은 이미 내부 문건에서 한국의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동원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공격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역시 자위대 내부에서 한국의 방공체계는 사실상 공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억제 효과입니다. 공격하려는 순간 우리가 손해를 더 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앞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천공삼을 살아있는 방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방패는 맞아서 막는 수동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천공삼는 적이 쏘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능동적 무기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자신감을 주고 적에게는 쏘면 망신만 당한다는 두려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할 때 무기는 단순히 철강 덩어리를 넘어 전략 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억제가 단순히 군사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카드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이 천궁3를 도입하면 그 자체로 주변국에게 우리 하늘은 뚫리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 협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한국 무기를 사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나라들이 방패 이상의 방패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부분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한국이 이제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방공시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오랫동안 방공의 대명사처럼 불렸고 유럽의 SAMPT가 나름대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천궁3가 등장한 순간 그들의 권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패트리엇을 살까?가 아니라 천궁3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 말 그대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늘 패트리엇 사용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패트리엇 경쟁자를 넘어 패트리엇 대체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천궁3를 두고 패트리엇 킬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값이 싸서가 아니라 성능과 가격, 정치적 자율성까지 종합했을 때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이 이룬 역사적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던 나라가 팔던 나라로, 종속되던 나라가 기준을 세우는 나라로, 이것은 단순히 군사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국가 위상의 전환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궁3의 성공은 단순히 방공 무기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전체 방산 산업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차세대 전투기까지 이미 한국은 전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천궁3는 그 가운데서도 게임 체인저라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방공체계야말로 국가 생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정상에 섰다는 건 앞으로 다른 무기 분야에서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동북아 군사 패권을 주도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방공 분야만큼은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위대 현대화를 외치지만 현실은 미국산 무기에 종속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앞으로 동북아 국제 정치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적 자부심의 차원에서도 천궁삼는 특별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열등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안고 자라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한 기종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